김치가 쉬었는지 엘리베이터를 타자 쇼핑백에선 시큼한 냄새가 풍겼다. 한숨이 나왔다. 집에 있는 미니 냉장고에는 이런 크기의 김치통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이 김치를 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냉장고가 있는 휴게실로 갔다. 냉장고 속에는 샌드위치 여러 개가 들어있었다. 쇼핑백을 통째로 한쪽 구석에 우겨 넣었다. 나중에 샌드위치를 꺼내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눈살을 찌푸릴 사람들의 표정이 눈에 그려지는 것 같았다. 혜선의 부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들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냉정한 사람이 되는 걸까? 아니면 인색한 사람이? 대학교 1학년 때였다. 어느 날 룸메이트는 노트북 앞에 앉아있다 휙 몸을 돌리고 내게 말했다. 린, 나 지금 암투병 중인 경찰관을 위해 $10 기부했어. 이 아저씨 사연이 참 딱하네. 너도 기부할래? 그렇게 나는 한 온라인 모금 사이트를 알게 되었다. 마침 주급을 받았던 날이라 나도 $10를 기부했다. 그 후로 종종 즐겨찾기 목록에 저장해둔 그 사이트를 찾았다. 뺑소니 교통사고로 위중한 상태인 5아이의 아빠, 악기가 망가졌지만 새 악기를 사지 못하는 음대 장학생,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이웃의 독거노인, 반려견 치료비가 없는 실직자, 큰 수술을 앞둔 난치병을 앓는 아이. 세상엔 돈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았다. 이상했다. 그들의 사연을 읽고 있으면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다. 저도요. 너무 힘들어요.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 학기도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됐어요.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르바이트를 더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내 사연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만한 이야기가 못 되었다. 종종 나는 사이트에 들어가 구세군 냄비에 지폐 한 장을 넣는 것처럼 마음이 가는 이에게 $10를 기부했다. 그리고 매번 행운을 빌어요 라고 똑같은 댓글을 달았다. 그럴 때마다 $10어치 내 외로움을 덜어내는 기분이 들었다. 만약 그 사이트에서 혜선의 사연을 만났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까? 아빠에게 발이 묶였던 혜선의 20대를 생각하면 연민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었다. 새아빠라면 어땠을까? 만약 그였다면 내가 나의 20대를 그의 병원비를 벌고 병간호를 하는데 허비하는 걸 용납했을까? 아닐 것이다. 아니, 그는 자신을 그렇게 무력한 상태가 될 때까지 방치해서 남에게 짐이 되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가 삶의 모토인 사람이었다. 항상 너 인생이다. 너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너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부모가 자식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엄마와 결혼한 이유도 싱글맘인 외국인이 꿋꿋하게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반했기 때문이었다고. 너도 엄마처럼 앞으로 혼자 힘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부양자로서 자신의 책임은 내가 성년이 될 때까지만임을 자주 강조했다. 자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모님께 월세를 내고 살았다는 것도 자랑이었다. 엄마와 결혼하자마자 내가 용돈을 벌게 한 사람도 그였다. 그는 항상 목소리가 컸고 엄마는 웬만해서는 반기를 들지 않았다. 그런 그가 가끔은 견디기 힘들었다. 엄마는 야간조 수당 때문에 자주 밤에 일했는데 그때마다 남동생 폴의 기저귀를 갈고 씻기고 침대맡에서 책을 읽어주는 것은 내 몫이었다. 그는 내가 일이 생겨 베이비시터를 불러야 하는 상황을 싫어했다. 그럴 때마다 돈이 아까워 언짢아 하는 특유의 표정을 보면 나는 폴을 돌보는 일이 갑자기 하기 싫어지곤 했다. 엄마가 병원 일로 아무리 힘들어해도 절대 일을 그만두라는 말은 하지 않는 것도 화가 났다. 그가 주장하는 독립성의 이면은 사랑의 허울을 쓴 인색함에 불과한 것 같았다. 물론 그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돈에 벌벌 떨고 유머 감각도 없고 꽉 막히긴 했지만 엄마만큼이나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그럭저럭 원만한 커플이었다.
같은 병원에서 각자 간호사와 수의로 일했고 둘 다 크게 감정의 기복이 없었다. 그들은 11조에 철저했는데 주님께서 주신 10개 중 9은 갖고 하나는 감사의 뜻으로 되돌려드리는 거라고 했다. 그 논리를 나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학에 입학하자 새아빠는 누누이 말해왔듯이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편은 못 된다고 못을 박았다.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땐 주님께 드리는 하나를 왜 나를 위해 쓸 수는 없나 싶어 서운하기도 했다. 어쨌든 나는 열심히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했다. 가끔은 이 정도면 엄마와 새아빠가 그렇게 강조했던 홀로서기를 잘 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었다. 졸업을 앞두고 경영 컨설팅사의 인턴십에 합격했을 때는 비로소 세상에 우뚝 선 기분이었다. 인턴십을 마칠 즈음 한국 지사에 주니어 애널리스트 공석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사정을 얘기하자 내가 열심히 따랐던 파트너는 흔쾌히 추천장을 써주었다. 엄마는 내가 직장을 구해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뜻을 밝히자 예상대로 별로 동요하지 않았다. 그래, 내 인생이니까 잘할 거라 믿는다. 이어 힘주어 말했다. 함부로 남한테 도움받지 말고 다 빚이 돼서 너한테 돌아오는 거니까.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내 아빠랑은 절대 엮이지 않도록 조심해. 부탁이야. 엄마는 나를 위해 그동안 모아둔 돈이라며 9,000달러를 줬다. 새아빠는 모르는 돈이라고 했다. 미국엔 미련은 없었다. 유일한 미련은 사랑하는 남동생 폴을 앞으로 자주 볼 수 없다는 것뿐이었다. 한국으로 떠나던 날 폴은 나를 포옹하며 수없이 뺨에 뽀뽀해댔다. I love you, 린. 공항에 도착해서야 폴이 내 배낭 속에 넣어둔 선물을 발견했다. 폴이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새아빠에게 받은 그의 전 재산이 들어있는 저금통이었다.